지금 강의실에서 다 온 거죠? 네,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내 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어저께 컨퍼메이션 이메일을 안 보내가지고 잠깐 차고가 있었나 보네요. 이제 오늘은 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강의 마지막이자 특강의 마지막 특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영남대 박한우 교수님을 모셨는데 이분을 이제 모시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뭐 시공간 압축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죠. 6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오늘날에서 시공간의 압축과 다양한 소통 방식은 이 개인의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기구, 국가 간의 다양한 기구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공간이 많이 압축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점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현상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들이 어떤 소통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소통의 모달리티하고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한우 교수님께서 이제 전공하시는 게 외부 매트릭스 분석이십니다. 온라인에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고 우리 일상하고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박한우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계속 이 분야로 매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회사입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 신문방송 9.1학번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제 동기이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러운 동기이기도 합니다. 모두 이제 박한우 교수를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한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최영재 교수님 초청으로 영남대학교에서 제가 새벽부터 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부터 또 많이 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하고 조금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분야를 것이 워낙 새롭게 등장을 했고 또한 하는 분들이 우리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분야가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부터 외부 매트릭스 하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외부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월드와이드 웹상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계량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에서 조금 뿌리라고 할까 배경이라고 할까 하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 방법론 수업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것인데 연구라는 것은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연구 어떤 문제들을 찾고 거기와 관계된 이 연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론을 찾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형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 시간에도 그렇게 배웠을 것이고 하지만 학자들이 아닌 그룹들, 프랙티컬한 그룹들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문제를 찾죠. 문제를 찾고 각자의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걸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간행이라든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픈 티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와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연구라고 하는 거,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넓게 보면 10년이고 짧게 보면 한 5년 정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론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는 앞에 나왔던 이론이 너무나 무용지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워낙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론이 저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과학적인 방법들 예전에 우리가 계속 전통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과학적 방법들이 아주
무용지물하게 만든다, obsolete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론이 완전히 무용지물화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론들은 그렇죠. 어떤 이론들은 여전히 유용한 것도 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고 우리가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저널에서 데이터 중심의 이런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 중심의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냐면은 이게 93년도 우리가 인터넷이 이제 한국에서는 1994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의 시간은 지금 이 개 2마리, 강아지 2마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온더 인터넷에는 아무도 네가 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잘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카툰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앞에 있는 건 93년도인데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가 개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언제 태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초창기의 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 데이터들은 다 노력과 수고와 그 다음에 조직과 분석을 한다면 다 분석이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들을 여기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외대 와서 특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인터넷상에서 각 국가를 뜻하는 그러한 도메인들, 한국의 경우는 다 KR이 되겠죠. 영국의 경우는 다 UK, 혹은 뭐 스페인의 경우에 다 DS. 그래서 각 국가를 뜻하는 그러한 도메인들 사이에 하이퍼링키지를 통해 가지고 강대국들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있는지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과학동화 잡지에서 2012년 4월달에 데이터 유니버스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특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연구실이 특집으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사회과학인 사회과학인데 계산 사회과학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 사회과학. 그래서 이런 계산 사회과학은 데이터 중심의 학문이다. 그래서 리서치이긴 한데 앞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일렉트로닉, 전자연구 혹은 이가 어떻게 향상된 이런 뜻의 enhanced, 고양된 enhanced research 이런 경우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하이퍼링크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인터넷에서 있는 정치적인 현상들, 선거와 관련된 현상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 사회과학이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잠깐만 옷 좀 벗겠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학부 다닐 때는 이제 신문방송학과였고 그렇죠.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 사회과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수학적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수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리학자들이 이런 사회 현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인 그러니까 필립 나시가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사회과학계를 침입했다라는 이런 리뷰 아티클까지 쓰게 됐습니다.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저널에. 또한 영국의 사회학자 가운데 한 명은 앞서 제가 이론이 종말이 돼갖고 그 다음에 지금의 데이터 수집 방법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런 엠피리컬 소시알러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통계 분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SPSS를 돌리고 이런 방법들이 위기에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로저 보로스라든가 마이클 세임스 같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학 강의실에서 배운 것들이 항상 그렇죠. 정상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 자리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에서 위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2007년도에 나오는 아티클이죠.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최근에 또한 이런 아티클에서는 위키서베이라는 아티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의 설문조사가 가지는 방법은 여기 있는 데이터만 수집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서 질문이 10개인데 여러분들 한 20개 정도 대답하고 싶으면 대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나는 2개만 대답하고 싶어. 2개만 대답하면 여러분들의 설문 답안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연구자한테 버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대담하고 싶은 사람들, 적게 대담하는 사람 이런 연구들은 다 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로운 설문조사 방법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형태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배경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료 중심적인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10년 동안에 계속 증대가 되었습니다.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웨브 매트릭스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의 웹, 그 다음에 계량적 분석을 뜻하는 매트릭스. 근데 오자는 영어 발음상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넣은 것은 아니고 영어권 국가에서 냈는데, 내가 외국에서 특강을 해도 이 오자에 넣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 사이에서도. 그러나 이 오자에 넣는 또한 큰 특징은 웨브 매트릭스에 오자를 넣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과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오자가 없이 웨브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학자라든가 컴퓨터공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브 매트릭스 웹의 가시성을 추적한다든가 관계망을 한다든가 검색 엔진을 참여하고, 특히나 그러면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앞부분이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동영상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검색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트위터 이용자들을 한데 묶어주는 웹사이트인데요. SNS를 활용하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젠 SNS가 사회운동의 창구가 되고 여론을 분석하는 학문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SNS의 세계,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위터 이용자라면 한 번쯤 방문해봤을 트윗 에드온즈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구한 업체입니다. 트위터에 떠오른 각종 화제를 검색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트위터 이용자들을 한데 묶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관심사 혹은 전파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각종 사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여론 형성은 물론 사회운동 창구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미디어 활성화로 인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사회가 바뀌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그 트윗 애드원스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트위터상의 이용자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또한 새로운 설문조사들을 하기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트위터 메시지를 올렸는지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하고 새로운 방법을 결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에서 나온 민방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SNS를 기반으로 새로운 여론 분석 모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SNS가 확산되면서 이를 분석하는 방법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영남대학 인터넷 생태계를 연구하는 웹4 매트릭스로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분석합니다. 인간이 생산한 커뮤니케이션 산출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 현상을 다시금 파악하는 그래서 숨겨진 네트워크를 찾는 그와 같은 연구 방법이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소통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 SNS가 다양한 콘텐츠로 그 역할과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앞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웨브 매트릭스가 가장 다른 측면,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혹은 실험 연구라든가 각종 연구들이 인간을 바로 직접적으로 연구하잖아요. 대답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대답을 하잖아요. 하지만 웨브 매트릭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웹에다 글을 남기죠. 혹은 웹에다 어떤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긴 메시지를, 흔적들을 찾아서 조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들을 찾아서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쓰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들하고 이슈들을 찾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기초를 두어서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외부 매트리스에 또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이 그림을 자주 얘기하는데 이 그림은 그러니까 불악에서 여러 젊은 쌍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애를 하면서 도망하셨는데 왜 도망하셨을까 해서 연애 관계들을 보여준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는 어떤 역사적 계보를 가지고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구 방법들하고 봤을 때 특히나 우리는 그러니까 구조주의적인 그런 방법론에서 나왔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연결망을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구조.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온 외부 매트리스라는 것은 어떤 구조주의적인 것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저희 오늘 특강이니까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하고 어떻게 다르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 그 다음에 설문조사 분석, 그 다음에 우리들 그냥 인원조사 분석에서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관계, 연결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관계라든가 연결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웨버 매트릭스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내가 1999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가 웨버 매트릭스의 아주 시초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사회 네트워크일 것인가, 사회적인 관계망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회망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CMC 컴퓨터로 매개된 네트워크가 무엇이고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무엇인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버추얼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인류학자들하고 책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는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자주 자랑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슬라이드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위키피디아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에 다시 말해가지고 개척자가 설명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인터넷상에서는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왜 사회적인 연결망일까라는 문제제기를 10년 전에 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국회의원 강성종 씨의 홈페이지입니다. 17대 국회의원. 지금 19대죠. 이 사람의 홈페이지 갔더니 막 문희상 국회의원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희상.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누군가의 그렇죠? 내가 누구의 친구이다, 혹은 누구의 지지자이다, 혹은 누구의 그렇죠? 동료다라고 이렇게 광고, 배너 광고를 통해까지 보여줄 정도로 그렇죠? 자기의 뭔가의 아젠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도스먼트 해가지고 강성정 의원에 가봤더니 밑에가 야 이성경관 의원인데요. 가서 보니까 또 배너 광고로 되어 있으면 고노 타노 의원이라는 일본 국회의원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배너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심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타노 의원의 홈페이지에 갔다면 또 이성근 의원의 홈페이지가 또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어떻게 이성근 의원이 일본 유학 시절에 고노 타노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크게 그려놨어요. 배너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링크 하나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사회적인 연결망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이런 링크를 가지고 사회적인 관계를 좀 찾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찾으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10년 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인데 박근혜 씨하고 대통령 경선을 했었죠. 2007년도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이 압승을 얘기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명박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버 공간에 봤더니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박근혜 씨의 홈페이지와 링크하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당 후보였죠. 링크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박근혜가 훨씬 더 링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버 공간상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씨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주 힘들게 이겼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나라당을 그 당시에 한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딴나라당,
혹은 그렇죠 서로 간에 내분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 씨를 동시에 링크하고 있는 웹사이트 한번 보세요.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만큼 이런 사이버 공간상의 어떤 이런 사람들의 흔적들을 추적해 보니까 사회 정치적인 질서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연결들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 결과를 여론조사 회사들하고 하는 또 기자들하고 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저널에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여론조사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은 것들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내가 계속 한 10년 정도 계속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99년도부터. 근데 하이퍼링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베니 호간이라는 그런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에 있는 사람도 하이퍼링크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했습니다. 하이퍼링크 어널리시스가 아주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행위, 그렇죠? 검토하는데 아주 액티브한, 능동적인 연구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한마디 거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해야 됩니다. 수집해야. 그럼 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학에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프로그래밍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수학적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수집하려고 하니까, 그죠? 수집하려고 하는데 한 10개, 20개 할 때는 됩니다. 근데 한 1000개, 2000개, 3000개, 10,000개, 20,000개, 50,000개 넣으려면 언제 이렇게 다 수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도 개발하고, 다음에서도 웹사이트에서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또한 수집할 수 있는 이런 툴도 우리가 이제 산하전력으로도 개발하고 연구비를 받아서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런 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SPSS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이런 툴들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전산실에서 항상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SPSS 수업할 때 랩실에서 하는 게 유용한 것처럼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국제저널에 논문도 발표를 하고, 우리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되는 그런 논문들 보면 1997년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97년도에 얘기했고, 그 다음 2003년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2003년도에 얘기하고, 최근에도 이런 계산사회가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뭡니까 특별호들도 만들어졌습니다. 보세요. 소셜 사이언스인데 컴퓨터하고 이름이 붙어있는 이런 소셜 사이언스 컴퓨터 리뷰라는 저널도 있고, 그렇죠? 이런 저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컴퓨터로 매기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하이퍼링크된 사회라는 이런 주제가 있고, 그렇죠? 대부분이 나하고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의 이제 논문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산드라라는 이런 학자는 그러니까 휴먼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인간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저널에 인터넷 데이터 5년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5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그런데 흥미롭게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어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왜 이론이 없을까? 이러한 것을 설명할 만한 기존의 문헌이 잘 없기 때문에 이론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이보이드에 관한 연구를 했는 팀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이보이드 관계자한테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누가 친구인지, 사이보이드 친구인지 해서 한국에서의 사이보이드는 몇 총 관계인지, 한 다리만 건너면 혹은 두 다리만 건너면 세 단계만 건너면 누가 연결되었을까라는 그런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연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가격하게 얘기한다면. 왜? 연구라는 것은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해야 됩니다. 레플리케이션이 뭐죠? 다른 사람들이 재현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해서 검증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이보이드에서 친구와 친구 관계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안 줍니다. 그렇죠? 왜 안 줍니까? 자기들의 회사의 데이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산하협력 관계에 있는 연구자들한테 가게 되고, 그 연구자는 특권을 누려서 그것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레플리케이션을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는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이보이드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이보이드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 한국의
가장 유명한 그 소셜 네트워킹은 사이버이드죠. 여기 가면 오늘 내 홈페이지에 누가 몇 명이나 방문했지, 토탈 몇 명이나 방문했지, 그다음에 내가 액티브 페이버스 프렌들이 숫자로 여기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젠더 나오죠. 그다음 이름 나옵니다. 본인의 홈페이지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 홈페이지에 가도 이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들이 누군가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정보를 남기면 이름이 있죠? 그럼 이 사람 사이버드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방금 성별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18대 국회의원들 그 300명을 내가 있는 건 연구실에서 했는데 2009년도 6월 때부터 8년도 4월 달, 그래서 2008년도 4월 달에 18대 국회의원 시작했는 그때쯤에서 다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의원들 사이버에도 홈페이지를 다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방명록에 글을 많이 남겼는지, 그 다음에 색깔은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남겼는지 부정적으로 남겼는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방명록에 남겨져 있는 문자들이 있죠. 문자들이 그렇죠. 이런 메시지들이 있죠. 그럼 이 메시지들에서 어떤 단어들을 썼을까 해서 우리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예컨대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말을 썼을까? 뭐 짱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말을 쓰고 그다음에 중간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들은 그렇죠. 조경태 의원한테도 쓰고 그다음에 다른 손승민 의원한테도 쓰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사이버에드 홈페이지에서 방명록에 있는 글들을 다 수집해 와서 어떤 단어가 특정 국회의원에 쓰이고 어떤 단어는 동시에 쓰였는지 중앙에 있는 단어들은 의원님이라든가 우리라든가 해서 좀 집단주의적인 한나라당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색깔은 감성을 표현하고 그러나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컴퓨터공학자와 같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이 앞서 얘기했습니다. 이 글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제가 살고 있는 농촌에서는 추수하느라 분주한 일상입니다. 라고 글을 남긴 사람의 로그인을 했으면 뭡니까? 이 사람의 사이버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가면 성별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남자하고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들이 소위 말해서 호의적인 것들 많이 남기는 것이 여자들이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을 많이 남기는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는 여자들, 그 다음에 파지티브한 코멘트의 남자들, 그래서 혹은 네거티브한 코멘트를 남기는 여자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봤더니만 또한 뭡니까? 파지티브한 코멘트를 남긴 여자들이 가장 액티브한 그룹이었다. 이 액티브한 그룹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룹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액티브니스, 케이머니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더라는 거죠. 또한 재밌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링크를 남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링크를 남기면서 이 링크가 어디에서 했는지 또한 링크를 남기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습니다. 그렇죠? 글을 써놓는데 이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봤더니만 이 링크가 주로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보니까 네이버에서 오고 사이버에드에서 아고라에서 오고 왜냐하면 이 당시가 2008년도에 이제 스위스 태국이 관계에서 촛불시위라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남기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건보다 잔인한 이렇게 해서 메시지도 남깁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가지고 이 링크가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것인지 그렇죠. 혹은 사람들한테 오디언스 쉐어링하는 것인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확대시키는 것인지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의 링크의 기능들이 하이퍼링크의 기능들이 51%가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길게 2008년도 4월달부터 2009년도 6월달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던 감성을 보니까 쭉쭉 있죠. 그 다음에 2008년 5월달, 6월달 우리가 촛불 시위했을 때 많았고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가졌을까? 빨간색은 네거티브고 그 다음에 2009년도 5월달을 보니까 네거티브가 절반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남겼던 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찾을 수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면 내가 로그인을 안 하면 IP 주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이 IP 주소 뭡니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추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지역. 그렇죠? 이렇게 지역을 찾을 수 있어서 내 홈페이지에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기업의 홍보 담당자라면, 그리고 혹은 정치인의 캠페인 담당자라면, 우리의 지지자들 어디에서 오는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이버에서는, 외국에서는 어디에 오는지 찾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큰 패러다임이 네트워크 사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트워크 사회가 오고 있다는 건데, 이제 이 네트워크 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물리적 공간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고, 앞서 최영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공간이 압축되면서 지역과 글로벌이 합쳐지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있는 것처럼 부락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부락으로. 그렇죠. 그러나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박스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여기보다 더 한 단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가 된다. 이 얘기는 이렇게 그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룹들이 뭡니까? 항상 잠재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잠재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매뉴얼 캐스터 같은 그런 학자들은 그러니까 USC에 있는 학자인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회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 사회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건데 뭐 집단지성이라든가 현명한 군중의 지혜, 그다음에 혹은 엘빈 토프글러가 얘기한 프로슈머가 아니라 이제는 프로듀저다, 생산자와 이용자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법칙들도 얘기하는 것이 다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컨대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회가 중요한 것이 내 친구의 친구가 뚱뚱해서가 아니라 내 친구의 그렇죠 친구의 친구가 이렇게 3단계로 연결되어 있어도 내가 뚱뚱해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죠.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과 같은 그 집단주의 문화권에 있는 사회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셜한 관심 누군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죠.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주의적 문화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셜한 관심에 조금 그러니까 덜 민감할 수 있다. 여기도 지금 보면 각국마다 비교를 해놨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해놨는데 그렇죠. 누군가가 내 이슈 SNS에서 그걸 들었을 때 기쁠 것이다 라고 해놨는 게 이제 하늘색인데요. 이 하늘색의 가장 큰 데가 중국이나 일본들이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집단주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 얘기는 네트워크를 맺는 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위터에서 누가 팔로잉을 하면 유독 한국만 마파율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의례적으로 마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결례, 기분이 나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미디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웹 1.0의 시대에서는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웹 2.0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그러니까 정보는 누가 제공하냐면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제공해줬습니다. 웹 1.0에서는. 그렇죠.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는 웹 1.0에 가깝죠. 하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블로그라든가 혹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은 2.0에 가깝습니다. 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홍보실에서 정보를 올리는 보다는 학생들이 올리는 정보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웹 2.0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웹 2.0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현상들에 맞춰가지고 벌써 2006년도에 타임즈에서 그렇죠. 당신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 인터넷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것이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작년에 뭡니까 타임즈 매거진에서는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아랍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해서 이 당신이라는 것이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또한 사람들 각각 개인들의 어떤
능동성이라든가 역동성을 통한 그런 웹 2.0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웹 2.0에서 지금은 또 웹 3.0으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웹 3.0, 웹 1.0, 웹 2.0, 웹 3.0 얘기하고 있는데 웹 3.0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온라인 애니웨어 어디서나 사이버 공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기계가 PC가 혹은 인터넷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2주 전에 그러니까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제프 자비스라는 뉴욕 시립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웹 1.0은 검색의 시대다. 웹 2.0은 뭐 관계의 시대다. 그리고 관계, SNS 그렇죠? 관계에서 정보한다. 웹 3.0은 신호의 시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호를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누가 찾느냐? 기계가 자동적으로 탐지를 해서 또한 정보들을 또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웹 3.0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웹 2.0의 시대는 관계, 내 친구가 어떤 정보를 올렸을까 내 페이스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익스프레션 하셔, 익스프레션 하는 것에서부터 정보를 찾게 돼요. 그래서 제프 자비스는 검색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관계의 시대에서 다시 신호의 시대로 웹 3.0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소셜미디어, 다시 이제 소셜미디어는 웹 2.0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관계 형성,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동원적 기능. 그래서 웹 3.0의 얘기는 미래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래고,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이런 얘기도 하고,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은 커다란 소셜 미디어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내는 것이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가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를 주로 단답형하고 객관식으로 내는데, 중간고사 할 때는 50문제 냈더니 학생들이 거의 갈 때 거의 수능 받는 것처럼 힘들어 했었는데, 이 소셜 미디어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소셜 미디어는 이렇게 홈페이지부터 채팅창, 소셜 네트워크는 그분의 한 부분으로 있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트위터가 있는데 이 트위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라든가 팟캐스팅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위터라는 것은 정보를 좀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한 학기 동안 하는 내용들을 다 이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오버뷰만 지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가 결국은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책에 얘기했던 그런 라자스펠트 2단계 유통이론 얘기했었죠. 2단계 유통이론이 소셜미디어 와서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2단계 유통에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단계가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오바마를 여기 왔었는데 왜 미국 최초의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선거 운동했을 때 블로그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통해서 많이 했죠. 사실은 이제 오바마보다는 하워드 딘이라고 있는데 하워드 딘이 소셜미디어에 가장 잘 활용했는데 하워드 딘에서 오바마 팀이 배워왔습니다. 사실 배워왔고 지금은 이제 오바마가 가장 잘하는 거죠. 장점은 뭐냐? 지지자들을 결집하거나 새로운 지지자를 확산할 수 있고 단점은 그렇다 보니까 앞서 웹 2.0은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결.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훨씬 더 좋은 정보도 많이 나가지만 나쁜 정보도 많이 나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이렇게 동원을 할 수도 있고 2008년도에 우리 촛불 시위에서처럼 정보를 이렇게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한다든가 캠페인 매니저가 된다는 때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우리 여러분이 다 앉아있지만 우리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네트워크에 기반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박원순 씨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씨하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가 박원순 씨가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원순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를 팔로잉하는 사람들. 여기는 뭐냐?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에 또 팔로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양쪽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 앞서 박근혜하고 이명박의 구조를 봤었죠. 박원순과 나경원의 구조로 보더라도 지금 선거 결과는 누가 이길 것이다 라는
박원순은 보세요. 12만 5,800명, 나경원은 4만 3,313명. 그런 이 팔로워들이 또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겠죠? 그 친구가 있으니까 곱하기를 계속하면 친구가 그다음에 친구 2명이 있다면 친구 5명이 있다면 곱하기 계속하면 전부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선거도 결국은 우리가 누가 이길지 다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 지지자 수라는 것은 해시태그라는 것은 뭡니까? 해시태그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샵 표시해서 정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링크처럼 해시태그를 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이 높은 지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시태그, 박원순이라는 해시태그를 쓰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나경원보다 이 파란색인 박원순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한 그런 분들이 많이 캠페인을 한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뭐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내가 투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투표하기 싫다고 해도 한 15% 정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중요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보면 여기 18대 국회의원들의 트위터 팔로우를 했는데 우리가 트위터에서 여러분들 직접적인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되니까 서로 간에 마파의 관계가 돼 있어야 되죠. 마파의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한나라당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마파를 되는 사람들이 37.92%입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뭡니까? 시민들하고 마파를 했는 의원들이 49.98%였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죠? 민주당 의원들보다 마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어떻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에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기들끼리의 정치인들끼리에서는 마파를 한 절반끼리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왜냐하면 트위터라는 것이 갈수록 이렇게 SNS를 대체하는 것처럼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파에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도 직접 메시지 보내기를 하는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절반이 넘더라라는 거고. 자, 이거는 거의 뭐 지금 신문지상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지금 연구를 사실은 못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데 페이스북에서 10월 26일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페이스북을 요즘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는 우리가 낙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라디오라고 얘기하고 혹은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정보들이 여과되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트위터 공간은 좌파의 공간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편향되어 있다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조금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한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사용한다면 트위터에서 모은 데이터들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어떤 이슈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지형을 파악하는데 근데 페이스북 여러분들 사용하면서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다르게 좀 정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다든가 누군가를 지지한다든가 특정 회사의 브랜드에 좋아한다든가 싫어한다는 표현을 할 때도 조금은 한 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 있죠. 그다음에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페이스북 공간에서 10월 26일 선거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해서 중요한 정치인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박원순이 이기고 있었다. 10월 1일 날, 10월 16일, 10월 26일 곳에 박원순 중심의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박원순 중심의. 그래서 이 중립적인 사람 공간, 그러니까 트위터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서도 결국 박원순 이기고 있고 날짜별로 했는 자라대로 박원순 가고 있죠. 그다음에 한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안철수가 처음에 등장했다가 안철수 뒤로 가서 밀리고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뭐 데이터 저널리즘 뭐 이런 얘기들도 수업 시간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외부 매트릭스라는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11시까지 수업,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들이 좀 지루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쉬는 시간 없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할까요?
분들이 저한테 기대하시는 그런